예, 진행할게요. 전 시간에 한도 초과액 처리 중간에 진행하다가 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회계 처리상 혹시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다음 기회에 저렇게, 회계 처리상으로 고목주무기금 환입 형태로 해서 그 입금 계상을 하고, 법인세 신고 조정을 통해서, 2월 입금을 봐서 입금 불산입하면, 회계 처리상으로도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관련된 예규 판례 좀 살펴보면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계상해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 가능한 비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1번처럼 설정을 하면서 비용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지출 시에는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없애면서 이제 현금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비용 처리하면서 이렇게 현금 나간 걸로 했다고 하면 세법은 어떻게 보겠다? 1번이랑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한 걸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회사는. 그 세법에서는. 그래서 비록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을지 몰라도 세법은 저런 부분을 그냥 비용 현금 나간 게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하면서 비용 처리하고 지출 시에는 현금 나가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그만큼 없앤 걸로 보겠다.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송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 이후에 5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사용 용도에,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이죠, 이제. 일반기부금 지출에 사용을 하면, 고유목적 사업이나 일반기부금 지출에 사용하면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또는 지정금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를 한다. 여기도 또 이게 안 바뀐 게 좀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당해 사업연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송금 산입 범위액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5년 이내 사용 못한다. 그럼 남은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날에 입금 산입한 다음에 뭐 이자 상당액도 납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그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 사업 자체가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한 다음에 고유목적에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고유목적 사업 자체가 수익 사업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대표적으로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해봤자 고유목적 사업에 쓸 수가 없는 거냐.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면 그거는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을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따로 규정을 해갖고요.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의료법인들은 고유목적 사업 자체가 수익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해갖고 송금을 이렇게 인정을 제외를 시켜주지 않으면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고유목적 사업 부분이 수익 사업에 해당되면 그 송금 산입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에 지출해서 사용을 할 때, 지출 시에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계상해 놓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없애면서 현금 처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갖고 그때 회사가 비용 처리하고 현금 지출된 거를 처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
원칙대로 다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없애면서 현금 처리한 걸로 보겠다. 이 소리예요. 같은 소리 반복이니까 됐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 송금에 산입했어요. 그럼 5년 동안 고유목적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랑 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한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을 했다고 한다면 요거는 그 이후 당초 했던 비영리법인이 다른 법인에 승계돼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서 해당 등기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잔액은 다른 내국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승계될 수 있다.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주금 송금을 인정했는데 환입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산해서 법인이 없어지면 당연히 송금을 인정해 주는 거 다시 환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고유목적 사업 자체를 전부 폐지했다. 그러면 고유목적으로 쓸 수가 없을 테니까 다시 환입을 해야 될 거고 세 번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비영리 법인이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환입이 돼야 될 거고 네 번째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그러면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 환입을 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 사업 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다. 이것도 뭐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환입이 돼야 될 거예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리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을 안 하면 저희가 환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환입을 할 때 단순하게 당초에 송금 산입한 부분만 환입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상당에게 이자 상당까지 붙여갖고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만약에 못 쓰게 된다면 그러면 5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만약에 못 쓸 게 확실하다고 예정이 들면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조기에 환입을 하면서 입금 산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 상당액만큼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상을 하면 이를 환입한 사업년도에 입금으로 봐주겠다. 요거는 납세자 유리한 부분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법인세법에서 인정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자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미사양으로 인해서 만약에 당초에 송금 산입을 해줬잖아요. 그 송금 산입을 해주면서 준, 부담하지 않은 법인세 감소액만큼에다가, 일수. 만약에 5년까지 봐서 만약에 미사용했다 그러면 5년 동안의 일수를 곱하는 거고, 맨 첫 번째처럼 이미 환입해갖고 만약에 3년 만에 이걸 환입했다 그러면 3년까지의 일수.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산율 곱해서 계산하고요. 현재 가산율은 만 분의 22입니다. 만 분의 22. 하루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 상당액까지 납부한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뭐 수익이 발생했어요.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법인세가 과세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유목적 사업에 쓸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해서 송금 산입하는 걸 인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어, 이 해당되는 비영리 법인이 조특법에 의한 비과세나 면제 안 그러면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 감면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이미 송금 산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그렇게 송금 산입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을 해갖고 송금 산입을 해주면 이중으로 그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배제하겠다 요 소리인 거고요. 그리고 요 세액 공제는 주의하실 게 여기 표시된 것처럼 세액 공제는 중복해서 쓸 수 있어요. 감면은 안 되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는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를 좀 해주시고 이거는 납세자분한테 유리한 부분이니까 다만 이게 원칙적으로는 같이 겹칠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송금 산입 자체를 허용을 안 하는데 본인이 선택한다. 그냥 소득공제 세액 감면이나 비과세 면제를 선택하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만으로 그냥 적용받는 걸로 끝내겠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 다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제외다.
뭐 이게 더 편하실 거라고 판단이 들면 이렇게 해서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이게 잘 와닿지 않을 테니까 실제 사례 갖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한도 계산하는 거. 요 사례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계산 구조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영리내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회계상 이제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해요.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먼저 기부금 한도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한 일반 세무조정을 통해서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소득금액을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가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2차 세무조정을 하죠. 이게 1차라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세무조정이. 2차는 특례기부금이랑 일반기부금 한도랑 관련된 세무조정만 따로 하는 거예요. 그 이 세무조정, 특례기부금이랑 일반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차가감 소득금액 기준으로 해서 기준소득금액이 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차가감 소득이 나와야 되니까 1차 세무조정을 통해서 차가감 소득을 구하고 그 차가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차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할 때 이 2차가 특례기부금 한도, 일반기부금과 한도 관련된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조정, 차감조정하고 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영리내국법인이에요. 비영리내국법인은 계산구조가 좀 틀려요. 비영리내국법인은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랑 비수익사업이랑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수익사업이랑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구분경리부터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1차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 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인 영리법이나 똑같이 유사하게 계산이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비수익 사업이다 그러면 비수익 사업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 대상이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비수익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과세 사업,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됨에도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면 다시 수익 사업으로 옮겨 적어야 될 거니까. 그게 1차적으로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맞게 됐다 그러면 수익사업 부문은 영리내국법인이랑 유사하게 진행을 하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해서 세무조정의 영리내국법인은 1, 2차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두 차에 걸쳐서 나눠지는데 비영리내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3차에 걸쳐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1차가 특례기부, 기부금이랑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이랑 상관없는 세무조정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랑 특례기부금이랑 관련 없는 세무조정을 다 하고 난 금액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건 실무상 표현이에요. 법에 이런 표현 없어요. 소득금액 가계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소득금액 가계를 기준으로 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과 관련된 한도 계산이 2차적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과 관련된 한도 계산을 다 하고 나면 나오는 소득이 차가감 소득금액인 거죠. 이렇게. 이 차가감 소득금액이 다 계산이 되고 나면 여기에 이제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는데 이 비영리내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부금은 따로 한도 계산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례 기부금과 관련된 한도 계산만 하는 거예요. 3차적으로. 그래서 요거까지 맞추면 뭐가 나온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요 2차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을 하는 거는 밑에 그 별표 하나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00% 1번 그리고 2번 소득금액 가계에서 100% 인정되는 금융소득을 차감을 하고 특례기부금은 더했다가 빼니까 고려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한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요걸 비용 처리하기 전 금액을 돌리기 위해서 일단 더해주고 거기에 2월 결성금은 차감을 해준다. 송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도 송금 인정을 해주기 전에 적어도 결성금을 보전할 정도 금액은 냅두고 송금 처리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2월 결성금을 차감해주고 거기에 송금 산입률을 곱해서 한도를 계산한다. 보통은 이게 50%고 장학금 주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아니면 100%까지도 인정해 주는 게 있다. 요 장학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례기부금 한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기준소득금액이라는 거에서 마찬가지로 특례기부금도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한다.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하고 거기에 특례기부금은 50% 이렇게. 그리고 기준소득금액이라는 것 자체는 차가감 소득금액에다가 특례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니까 특례기부금을 송금으로 집어넣기 전 금액으로 돌리기 위해서 특례기부금을 더해준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특례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도 2월 결손금을 차감하고 송금 산입 한도를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50%까지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기본적인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구조예요. 요 구조. 그래서 요거를 화면에 띄워놓고요. 여러분들 그 교재로 가서 몇 페이지야, 여기. 교재 79페이지 계산 사례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과 같이. 보시면 79페이지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의 계산이에요. 재단법인 광교 장학회네요, 장학회. 뭔가 장학금 주는 법인인가 봐요. 그래서 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한도가 50%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요 장학금 비율에 따라서 80% 적용받을 수도 있고 100%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더 추가를 읽어볼게요. 아래 자료를 기초로 해서 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래요. 단 이자 소득과 투자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법인세 신고를 안 하고 이자 소득만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천징수로 그냥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 법인세 신고를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번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2천만 원이래. 2천만 원. 여기 2천만 원 한번 적을게요. 2천만 원. 100만 단위 생략하고 2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이 보니까 금융기관 이자 수익이 4천만 원이고 근데 또 가로쳐 놓고 미수이자가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 법인세법에서는요, 미수이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수이자를 인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이자 주실 때 그 미수이자 부분을 법인에서 미리 그 수익으로 인식을 했으면 그 미리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져서 법인세법은 미수이자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미수이자 500을 포함해서 4천을 계산했다 그러면 요거는 입금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세무조정에 들어가야 돼요. 입금으로 보지 않는 금액 500만 원 미수이자 100만 원 미리 적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자 수익은 4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이자 수익으로 계산이 되지 않으니까 요 이자를 4천이 아닌 3,500으로 인식해야 된다. 100% 인정받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동그라미 2번 그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주권 상장법인으로 수령한 배당금 수익이 3천만 원이 있다. 요거 3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100% 인정을 한다, 우리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부동산 임대 수익금 8천만 원. 요건 맞죠. 뭐 당연히 특별한 사항 없어요. 수익 사업의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특례기부금이 2천만 원이 있고 일반기부금 3천만 원이 있는데 일반기부금은 정기 2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없어서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이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회사는 요거 현금 3천만 원 나가면서 일반기부금 3천만 원을 해서 비용 처리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세법은 어떻게 보겠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3천만 원 계상을 하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으로 비용 처리 3천만 원 한 다음에 일반 기부금 지출할 때는 현금 3천만 원 나가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3천만 원이 없어지는 걸로 처리하겠다는 이 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우리에서 설정한 금액이 따로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요 일반 기부금 3천만 원을 더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더 해줘야 된다. 그래서 회사가 뭔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설정한 게 있을 텐데 거기에 얼마를 더 더해줘야 되냐면 3천만 원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그래서 그것 좀 4번의 일반 기부금 부분, 전액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 이것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다시 동그라미 5번. 인건비 등 기타 비용 합계액 2천만 원 썼다. 뭐 맞는 거고 특별한 거 없고 6번이 있네요. 단기에 회사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한 거는 6천만 원이다. 그래서 회사가
6천만 원만 설정을 했지만 세법적으로는 일반 기부금 중에서 그냥 비용 처리한 거. 일반 기부금도 저렇게 비용 처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출 시에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없애면서 비용 처리, 현금 나간 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는 그냥 비용 처리한 거니까 저렇게 회사가 그냥 비용 처리했을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하고 나간 걸로 봐야 되니까 이 설정 금액에 3천만 원을 더 더해줘야 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 회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액에 6천만 원뿐만 아니라 3천만 원을 더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2번 살펴볼게요. 고유목적 사업 손익계산서 상해. 비수익 사업 부문에 주식의 양도차익 2,500만 원이 있대요. 2,500만 원. 이거 2,500만 원 비수익 사업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의 양도차익이니까 자산의 양도 부분은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게 비수익 사업 부분이 아니구나. 자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수익 사업 부분이니까 얹혀줘야 되겠죠. 이거를 2,500 이렇게. 비수익 사업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수익 사업 부분이다. 얹어주는 거. 그래서 2,500을 더 더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산서상 2천만 원에서 가산조정 2,500, 그다음에 차감조정 500만 원 하면 소득금액 가계가 4천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4천만 원. 그러면 이 소득금액 가계 나왔으니까 밑에 4천만 원 적고 여기에 고목준비금 9천만 원 차감한 다음에 2월 결손금 내역을 살펴보니까 3번에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이 6천만 원이 있대요. 2월 결손금 6천만 원을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6천만 원 차감을 해주고 그리고 동글 4번에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 중에서 장학금 비중이 60%래요. 그러면 장학금 비중이 50% 절반을 넘으면 송금 산입률이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대로 몇 퍼센트라고요? 그렇죠. 80%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50%가 아니라 80%구나.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액이 소득금액 가계 4천만 원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9천만 원 차감하고 2월 결손금 6천만 원 차감한 상태에서 이 부분도 차감해야 되는 거 100%로 인정되는 거 어차피 이건 100% 인정될 테니까 요 1번 6,500도 차감을 하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9천만 원 더한 거에서 6천만 원 차감하고 요 80%를 곱해주면 요 금액 계산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계산이 얼마나 나오나? 요게 2,100만 원 나오나 봐요. 2,100만 원이 아니라 퍼센트 6,900만 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1번, 2번 고목 한도가 6,900이 나와요. 6,900이 이렇게 6,900이 나오니까 회사는 이거 얼마로 계상을 했어요? 회사는 고목 준비금 설정액이 6천만 원에다가 일반 기부금 그냥 비용 처리한 게 또 3천만 원 있잖아요. 그럼 9천만 원을 계상했어요, 회사는. 세법적으로는 한도가 6,900이니까 그러면 한도 초과가 2,100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2,100. 그래서 소득액 가계에서 고목준비금 한도초과 2,100을 더하면 차가감 소득이 6,100이 이렇게 나옵니다. 6,100이. 그러면 이제 특례기부금과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특례기부금 한도도 밑에 적혀 있잖아요. 기준소득금액, 차가감 소득금액이 6,100에 특례기부금이 앞에서 2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천만 원 더해주고 여기에 2월 결손금 6천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여기에다가 다시 50%를 계산하면 요 특례 기부금 한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1,050만 원이 나오나 봐요. 1,050만 원. 1,050만 원 나오는데 회사는 특례 기부금으로 2천만 원을 썼으니까 세법이랑 비교했을 때 한도 초과가 950이 나옵니다. 이렇게 950이. 950이 나오면 각삼년 소득이 7,0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 구조는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여러분 거기 교재에 따로 뒤에 해설도 나와 있지만 요 영리내국법인과도 비교하는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요 화면은 하나 이렇게 좀 그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저장해 두세요.
그러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 구목준비금 한도 계산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 처음 해보시는 분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요거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몇 번 계산해보면, 이게 뭐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좀 어렵게 와닿으실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를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로. 됐어요. 이제 구분격리입니다. 구분격리. 말 그대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목적 사업이랑 수익 사업이랑 같이 겸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따로따로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 거 수익 사업에만 그다음에 비수익 사업 부문은 비수익 사업 부문에 맞게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수익 사업 부문은 사실은 법인세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런 그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인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근데 잘못 계상을 해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분격리.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제조업, 부동산업 등 수익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속적으로 채권 등을 매매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장부 등을 빚지 보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영위해야지 사실은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부 빚지 기장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가산세 부분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수익 부문, 비수익 사업 부문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요 비수익 부분, 수익 사업 부문을 구분을 하실 때 손익 부분만이 아니라 자산 부채 부분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구분 격리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격리뿐만 아니라 자산 부채에 관한 격리를 포함해서 수익 사업과 비수익 사업을 구분해서 격리를 해야 된다. 먼저 자산 부채부터 살펴보면 자산 부채는 귀속이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독립된 계정 과목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수익 사업과 비수익 사업 부분에 공통으로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통되는 자산 부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 그거는 수익 사업 부문으로 계산을 합니다. 수익 사업 부문. 공통되는 부분은 수익 사업 부문을 계산한다. 요때 수익사업용 자산부채란 수익사업의 수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자산과 수익사업 소득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구분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맞춰서 수익사업 부문, 비수익 부분 되는 거고, 공통되는 거 어떻게 한다? 공통되는 자산부채는 수익사업의 자산부채로 표기를 한다. 요게 손익까지 넘어가기 전에 그럼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례 한번 살펴보면 여기 사례처럼 수익 사업 부분에 확실한 게 자산이 500, 부채가 150이에요. 그 다음에 비수익 사업 부분에 300 자산이 부채는 없어요. 그리고 공통 부분에 자산이 200 있고 부채가 50 있다고 한다면 가령 자본이라는 것 자체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 사업의 자본을 계산한다고 치면 수익 사업의 자산에서 수익 사업의 부채를 차감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부는 어떻게 본다? 공통되는 자산 부채는 수익 사업 부문의 자산 부채를 보기 때문에 이 수익 사업 부분에 구분되는 것만 표시하면 안 되고 공통되는 부분도 얹혀줘야 돼요. 이렇게 자산 부채를 같이 얹혀줘야 되니까 수익 사업 부분의 자산은 500뿐만 아니라 공통 부분 200까지 포함해서 700 그리고 수익 사업 부분의 부채는 150뿐만 아니라 공통되는 부채까지 포함한 200 그래서 700에서 200을 차감한 500 부분이 수익 사업 부분의 자본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자산 부채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고 손익도 당연히 발생 원천이 분명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제 공통 손익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야지 구분을 하실 테니까. 먼저 공통 입금. 공통 입금은 수익 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안분을 한다.
뭐 수익금액 매출액 같은 표현이니까 안분 계산을 하고 공통송금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종이 동일한 경우랑 업종이 다른 경우랑 나눠줘요. 이렇게. 그래서 업종이 동일하다 그러면 입금과 마찬가지로 수익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을 하고요. 업종이 다르다 그러면 개별 송금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을 합니다. 개별 송금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한다는 것 같이. 그리고 요 수익금액이랑 매출액 비례해서 안분한다고 했는데 요 수익금액 매출액은 영업 수익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나 특별이익 같은 거는 포함을 시켜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익 사업과 비수익 사업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되는 송금은 공통 송금으로 보는데, 만약에 해당되는 이 공통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 손익 있잖아요. 이 처분 손익은 수익 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본다. 같이. 그리고 만약에 업종이 되게 여러 개예요. 여러 개면 먼저 업종별로 나눠 놓고 그 업종 내에서 공통손익을 안분 계산하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볼 부분이 있어요. 82페이지 보시면 거기 하단에 법인세법 기본 통칙 내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 사업과 비영리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 경려할 것인가 이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전에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제공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 사업과 관련된 것일 때는 이를 수익 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인건비로 하고요. 그다음 주로 비영리 사업에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비영리 사업에 속하는 인건비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 구분한다는 거 같이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 요거 뭐 사례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비수익 사업 부문이랑 수익 사업 부문이랑 같이 운영을 할 때 비수익 사업 부분을 수익 사업으로 만약에 옮길 경우에는 이 표현이 지출을 하거나 또는 자산 자체를 전입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비수익 사업 부분에 있던 자산은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비수익 사업에 있던 자산이 수익 사업으로 넘어갈 때는 이때는 보면 별표 보시는 것처럼 수익 사업 부문의 자산 계상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시가로 해서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비수익 사업 부문에서 이게 자산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산 평가가 시가 평가대로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평가액이 그 계상이 되고 거기에서 자산이랑 자산 평가액 자체가 이제 합쳐진 금액이 수익 사업 부분에서 자산으로 계산되는 거 시가 형태로. 그리고 비수익 사업 부분에서는 이게 수익 사업 출자금으로 계상을 하면서 투자 자산 성격으로 계상을 해 놓는다. 요 성격이 투자 자산 성격이다. 그리고 수익 사업 부분에서는 비수익 사업 부분에서 이렇게 자산이 오게 되면 요거는 대변의 출연금으로 인식을 한다. 원시 출자 형태처럼 인식을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거고요. 반대로 수익 사업 부분에 있던 자산을 비수익 사업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입은 안 돼요. 전입은. 기본적으로 지출할 때만 인식을 하게끔, 거래로 인식을 하게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수익 사업 부분에서 수익 사업 부분으로 되는 거는 수익 사업 부분이 과세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지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그 수익 사업 부분으로 옮기는 것만 하더라도 거래로 인식을 하는데 반대로 수익 사업 부분을 비수익 사업 부분, 과세 대상이 아닌 비수익 사업을 옮길 때는 그냥 인정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출하는 경우만 그 거래로 인식을 하고요. 보통 자산 옮기는 것 자체는 거래로 인식을 안 하게 하고 있어요. 그건 비과세 대상으로 옮기는 거니까. 단 예외적으로
학교법인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입까지도 거래로 인식을 해갖고 수익사업 부분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옮길 때 자산을 전입하는 것으로도 거래를 인식을 한다. 그 경우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학교법인에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다른 부분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써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법인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면 만약 수익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자산이 없어지고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수익사업 부분으로 자산이 옮겨지면 요거는 법령에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제 예규상으로 해서 시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요 시가로 인식을 할 때, 어차피 수익사업 부분에서 이제 비수익사업 부분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출 계정이랑 똑같이 지출이 되는 거, 비수익사업 부분, 고유목적 사업 부문으로 지출이 된다고 하면 그 재원을 첫 번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서 먼저 없어진 걸로 보고, 요게 다 떨어지면 이익잉여금에서 없어진 걸로 보고 나머지는 출연금 형태가 줄어드는 걸로 인식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학교법인인 경우만 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요 부분은 이제 구분격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표현하고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간 게 있어요. 요 부분. 요 부분도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전이랑 좀 법이 바뀌었어요. 2018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요 때랑 요 전 거랑 약간 틀리게 구분이 돼서 가령 이런 거예요. 수익 사업에 있던 거를 비과세 대상인 비수익 사업으로 해서 이제 자산이 옮겨갔어요. 옮겨갔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 수업할 때 유무형 자산의 처분을 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면 그거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자산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2018년도 요 법 개정 전에는 가령 이런 거예요. 이 어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100에. 이렇게 100에 취득했다가 이 수익 사업에 계속 잘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 부동산을 비수익 사업으로 옮겼어요. 비수익 사업으로 전입을 했으면 요 전입 당시에 시가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가가 가령 300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300. 그래서 이렇게 전입을 한 다음에 그 고유목적 사업, 비수익 사업에 잘 사용을 해서 계속 사용했어요. 그래서 3년 이상 계속 사용을 하다가 양도를 했어요. 양도. 양도가 500에 양도를 했다고 치면 요 예전에는 2018년도 법 개정 전에는 요 양도 시점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 목적에 사용했다고 하면 수익 사업을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 수익 사업에 안 보는 그 양도 차익 부분을 500에서 100, 양도 차익 400 부분을 예전에는 다 과세하지 않았었어요. 과세하지 않았었는데 2018년도 2월 13일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요 처음부터 아예 비수익 사업 부문에서 계속 그 사용을 하다가 처분을 했으면 과세될 게 하나도 없겠지만 수익 사업에서 사용하다가 비수익 사업으로 전입된 자산이 있는 경우에 유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 그때 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과세되는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 요 전출입 시,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처럼 인식을 해갖고 요 300과 500가의 차이, 200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수익 사업 부분에서 생긴 양도 차익 부분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수익 사업에서 그러면 생긴 양도 차익 부분은 과세가 되는 거죠. 비수익 사업에서 생긴 요 양도 차익 부분만 비과세가 된다. 요거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전입한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해서 처분으로 해서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법 개정이 2018년도 되면서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입해서 옮겨서 뭔가 고유목적 사업에 계속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비가 되는 부분이
비수익 사업, 고유 목적 사업 부분에서 생긴 양도 차익 부분만 비과세 된다는 걸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가 다 비과세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과세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로 구분격리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특례인데요. 뭐 이 내용은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자 소득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과세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 이제 비영업대금 이익은 말고요.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해서 분리과세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그래서 이자 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요. 그럼 이 법인세 신고 안 해도 돼요.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근데 나머지 이제 기타 수익 사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인세로 해갖고 이제 그 과세가 되는 거죠. 종합과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비수익 사업 부분 자체는 수익 사업이 아닌 부분은 어차피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옆에 비과세 표시해야 되지만 그건 그 법인세하고 상관도 없어요. 근데 요 분리과세되는 그 이자 소득도 요거를 종합과세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얹혀갖고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원천징수를 분리과세 되면 그냥 그걸로 법인세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가령 우리 법인이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비영리 법인이 이자 소득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자 소득은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4% 원천징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다시피 비영리법인의 이자 소득은 수익사업 부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원천징수 형태에서 과세가 돼요. 당연히 법인세 과세가. 근데 이자 소득은 아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몇 퍼센트 한도로 인정이 됐었어요? 100% 한도. 100% 한도. 그러니까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한다면 원천징수로 해서 내버려 두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과세돼 갖고 끝나요. 근데 만약에 법인세 신고를 한다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을 해갖고 그거 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과세가 하나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유리해요? 당연히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죠. 분리과세 원천징수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법인들은 반드시 법인세를 신고를 하셔야지 송금으로 인정받으면서 과세가 기존에 원천징수됐던 거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건 선택사항이니까 그래서 뒤에 부분 읽어보시면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럼 원천징수를 끝낼 수도 있어요.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 근데 이렇게 이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법인이 그걸 뒤늦게 알으셨어요. 그럼 경정청구 할 수 있느냐? 경정청구 안 돼요. 수정신고나.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따져보시고 이자소득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당연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하니까 이자소득은 100% 인정받잖아요. 뭐가 유리하냐면 법인세 신고를 통해 갖고 그거 송금 산입으로 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쓸 게 많다고 하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해서 비용 설정한 다음에 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거 다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자소득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신고 편의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불포함해서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종결할 그러니까 법인세 포함해서 신고를 안 했다는 거는 그걸 선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경정에 의해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자 부분에 비영업 대금은 상관없어요. 비영업 대금은 제3자한테 돈 빌려주신 거 이거는 분리과세 자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그거는 법인세 신고 포함해갖고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자체가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특례가 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이자소득을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신고 누락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또 다른 과세 특례로는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비영리법인이 만약에 자산을 양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동그라미 1번에 의해서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해서 법인세를 신고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 요 2번은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맞아요. 근데 계산 자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인이?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이 자산 양도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 양도소득이 가로 2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의 상장 주식과 장외거래 상장 주식, 상장 주식에 해당이 되고요. 예전에는 비상장 주식도 해당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영업 이용권, 회원권 등 같은 거, 이런 것들 자산 양도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사업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2번이 유리하겠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면 뭐가 적용될 수 있냐면 여기 뒤에 보겠지만 양도소득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이 더 적게 나올 수가 있어서 소득세법을 준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세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앞에 같은 자산 양도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법으로도 계산 한번 해보시고 요 소득세법 준용해서 계산도 해보셔갖고 적게 나오는 거를 선택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과세 특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비영 관련된 예규 판례를 좀 살펴보면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해서 소득세법을 준용해서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한정해서 규정된 자격농지 감면 같은 것도 적용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제 그 소송 단계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적용하신 분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거고 그리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양도 소득만 있어요. 다른 사업소득은 없고 그러면 이제 자산양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준용해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거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이게 약간 특이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외적인 경우인데 원래는 비영리법인, 조합법인도 이런 지금 법에서 규정한 조합법인들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가 돼요.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뭐 이런 것들 금융기관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인데 그냥 금융기관이 아니라 거기 그 지역 주민들이랑 많이 밀접한 이런 것들을 별도로 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법인들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익을 그 구성원인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예외적인 거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법인들은 또 법인세 그 과세 체계 자체도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과세 표준 자체가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서 법인세 차감자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서 대송금 부분, 그다음 기부금과 지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과다경비, 업무무관 비용, 지급이자,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대송 충당금 요 몇 가지 안 되는 세무조정만 딱 한 다음에 거기에 요렇게만 계산을 세무조정을 하고 난 금액에다가 바로 몇 퍼센트를 때리냐면 9%를 때려요. 되게 낮잖아요. 9%. 최저세율. 만약에 저러한 과세 표준이 20억을 초과하면 그래도 훨씬 낮은 12% 적용하는 식으로 해갖고
요거를 당기순이익 과세라고 표현을 보통 실무상 하거든요. 요런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당기순이익 무조건 과세가 되느냐? 요것도 이제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일반적인 비영리 법인처럼 법인세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 신청서라는 제도를 따로 두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당기순이익 과세 같은 거 앞에서 살펴보면 되게 간소화돼 있잖아요. 세무 조정 자체가 몇 가지만 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조특법상 조세 감면이라든가 부당이익 예상 부인 같은 거는 배제를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기장 의무도 부여를 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랑 같이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요 강의 내용을 들으시다가 음, 다시 듣고 싶으시면 저희 납세자 세법 교실로 들어오셔서 동영상 강의 선택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메일로 해서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질문사항 체크한 다음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공유를 계속하고 있었네요. 지금 얼굴도 보여드리니까. 그럼 이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강의 내용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